범주입니다. 잠시만요. 화면 좀 공유하고, 어떻게 하지? 네, 저희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 22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후 이제 전망에 관한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글쎄 이제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제가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이 전망이라는 게 또 이 기관 안에 있는 입장에서 그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보니까 최상원 박사님이 그 쓰신 토론문에 약간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그런 뭐 논평들을 해주시고 또 뒤에 이어서 전망에 관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2대 전반기에 대한 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제 교육학 분야에서 국회라고 하는 장소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는 국회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쟁점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의 하나로 이제 국회를 조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서로 많이 다른 것도 있고 공부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음, 밖에 있을 때와 뭐 안에 와서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국회라는 데가 5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다 보니까 어, 안에 있어도 다 뭐 알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뭐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것도 꼭 국회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뭐 훨씬 국회 사정에 대해서 저 멀리 계시는데도 그 항상 정보가 빠른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좀 분석하여 제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뭐 체제적 모형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투입 과정 산출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입 과정 산출 완료라고 하는 네 단계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 거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투입이라고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예산은 예산대로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쳐두고 입법으로 한정해서 법률안을 누가 어떻게 발의했느냐 그리고 그 형식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결국 국회가 음, 알아서 심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부 관계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출하는 의견이 이후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제출 의견이 어떠했느냐 이것들 좀 투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봤고요. 과정은 이제 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이제 뭐 자주 열렸고 그 강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갑자기 위원장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의 법률안을 두고 심사하기보다는 어떤 쟁점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붙어서 조금씩 다른 의안들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병합 조정해서 이제 위원회의 대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위원장 대안으로 이제 마련하는 것들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 합의에 의해서 대안이 늘었다기보다는 음, 발의 경쟁, 의원들의 발의 경쟁으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서로 뭐 숫자 하나를 바꿔서 또는 자구 하나를 바꿔서 이렇게 발의를 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대안도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위원회 회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개되는 것이 다 전체 회의를 갖다가 공개해서 그걸 보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에 대한 심사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법안 심사 소위도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그것들이 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법안 심사 소위의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어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기 입장이 어떤지를 좀 심도 있게 논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질의응답들을 좀 분석하는 거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산출로는 이제 법률안 처리 결과라든지, 본회의에서 이제 그 시기별로 가결되는 건수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밑에다가 이제 제가 맥락이라고 해서 제시해 두었지만, 국회는 어쨌든 정치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요 정치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 심사 일정이라든지 또 그것이 이제 이후에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 보고자 했고요. 그러면 이제 표결을 했을 때 그 처리 표결 결과가 어떠했는지, 어, 그리고 투입해서 살펴봤던 부처의 제출 의견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고요. 이제 환류는 사실 원래 고민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도 22대 전반기에는 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갖다가 대통령 뭐 당시에 권한대행이긴 한데 권한대행이 제의요구를 한 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는 것이 환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뭐 자료 범위는 뭐 이러하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입해서 어, 일단 교육위원회 정수는 위원회 정수는 16명입니다. 16명인데 민주당 의원이 9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6명 조국혁신당이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22대 전반기에는 지금 후반기에는 조금 구성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배정됐을 때 초선의원의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21대 후반기에 이제 24년, 23년, 잠깐만, 어떻게 되죠? 23년 그 7월에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굉장히 이제 뭐 교권과 관련된 여러 의제들,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쟁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1대 후반기 이후로는 교육위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22대 국회 들어서 늘어났고요. 그 결과로 희망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예, 구성되었던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또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그 교육과 관련된 경력이 있었느냐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좀 이례적으로 그런 21대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22대 당선자 중에 교원 경력을 배경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있었고 그분들이 다 교육위원회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교수라든지 교육행정, 그러니까 뭐 총장 경험이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교수 경험이 있었던 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6분이죠.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과 또 저기 김대식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넓게 보면 6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21대 후반기에 교육에 있었던 김용호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22대 전반기에 그대로 이제 잔류해서 22대 전반기를 이끌었던 김용호 위원장으로 일했고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2대 전반기 1년을 갖다가 그 민주당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구성이 중간중간 변경된 것들은 여기다 제가 기재를 해 두었고 어, 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정치 일정에 따라서 문정복 의원이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뭐 이렇게 당직을 좀 맡게 되면서
고민정 의원이 간사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중간에 또 정의로 의원 같은 경우도 청와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후순위 비례대표자가 잠깐 있었습니다. 한 3달 정도 이렇게. 그랬고, 뭐 16명 중에 12명이 원내직이나 당직을 겸했다 이렇게 썼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원내직이나 당직을 겸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뭐 많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게 16명이다 보면 그중에 못 되고 하다 보면 결국 주요 플레이어들이 좀 좁혀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은 그 위원회를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어,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제 원내직이나 또 당직을 겸하지 않은 그런, 뭐랄까, 순수하게 정말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는 좀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법률안 발의된 걸 보면은 이제 전반기에 접수된 게 885건입니다. 21대 전반기보다 법률안 발의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율로 계산하면은 17.2%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두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21대 후반기에 정부조직법 그 개정해가지고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을 했고, 영유아 보육법 소관도 교육부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2대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법 그 건수가 좀 이제 늘어난 게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21대 전반기보다 17.2%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볼 만한 것이, 그 법안이라는 게 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 외에. 근데 과거로 흘러가 보면은 정말 그 국회가 통법부라는 그런 오명을 받던 시기에는 주로는 법률안이 뭔가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정부가 제출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최근으로 올수록 정부 제출 건수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과거의 것들 보면 이제 19대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아마도 정부가 직접 제출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실을 경유해가지고 이제 청탁입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인과를 그 뭐가 선우를 갖다가 우리가 특정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시기가 벌써 한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부처에서 법률안을 성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조문을 구성할 수 있는, 물론 법제처가 있다곤 하지만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법제처에서 그걸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사실은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도 이제 법제실이 있는데 법제실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제출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실제로 가결된 것도 없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별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무슨 위성 비례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계열이라고 한 건데,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447건이고 국민의힘이 296건, 조국혁신당이 73건, 그 밖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의원이 4건인데, 여기 지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뭐 교육위원회에 없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꼭 상임위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어떤 법이든 의원은 발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정당이 발의한 것에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하지 않은 건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조국 혁신당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 국회의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강경수 의원이 굉장히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법안을 꼭 뭐 발의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지금은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진 경우가 없는데, 마치 법률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뭐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법률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회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갖다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정책 의제를 갖다가 띄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결률과는 상관이 없다.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대로 가결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과거 국회 말씀드렸는데 17대부터 22대까지 전후반기를 나눠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반기에는 좀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후반기에는 그것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법률안 발의 건수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연한 게 아무래도 전반기에 새로운 대수 개원과 함께 뭔가 이렇게 가열차게 하다가 후반기가 되면 이게 2년 2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후반기 1년은 이제 결국에는 선거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일정들을 고려하면 그때 뭐 법안을 발의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매조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좀 오르고 후반기에는 낮아지는 경향.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 법안 발의 건수는 늘어나지만 마찬가지로 20대 후반기에 국회에서 이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이 발의된 건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가결된 것, 대안 반영 폐기된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법률안의 재개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률안에 이제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일부 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문을 갖다 붙이는 거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개정이라고 하면은 법률안 전체 조문의 3분의 1 이상이라든지 또는 그 법률의 목적이라는 취지 자체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 전부 개정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 일부 개정인데 어, 보면은 대부분 일부 개정인 가운데 재정법 건수도 60건이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22대의 특징이 그 22대 전반기의 특징이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목적 또는 지원하는 목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제정안을 갖다가 발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뭐 학생인권보장법, 뭐 직업교육법, 교육과정 평가원 설치법, 뭐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지역교육혁신 지원, 뭐 국가인재기본법 이런 것들이 발의돼서 계류 중이다. 그리고 제정된 건도 4건이나 됩니다. 보면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법이라든지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까지 4건의 법률안이 제정됐습니다. 제명별로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초중등 교육법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육 단계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뭐 유아, 초중등, 고등, 뭐 평생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특수교육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고등교육법이고 사립학교법이고 뭐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제 190건,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190건, 그러니까 관계부처 의견이 검토 보고를 제가 확인한 게 검토 보고서가 첨부된 거 190건 중에서 151건의 중앙부처의 의견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좀 분류를 해보면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38건이고, 일부 수정 수용, 뭐, 동의, 이견 없음. 그러니까, 신중 검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부처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를 할 걸 알면서도 이제 또 법안을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낸다? 그러면 대부분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후 과정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네. 또 이제 22대가 특징적인 게 21대 전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21대 전반기에는 반대 의견이 기재된 것이 이제 20건이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 개별적으로 가결된 거는 0건입니다.
22대 전반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국회 민주당이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다수당이었는데 21대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사전에 저희라든지 협조가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애당초 검토 보고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힐 일이 없었던 반면에 22대 전반기 1년 동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어쨌든 정책적인 그런 긴장이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제 정부 재심준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21대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22대 전반기까지 비교했을 때 회의 분량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 이제는 거의 상시국회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를 자주 열고 또 소위원회도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진짜 매주마다 뭐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늘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게 되면은 소위위원회, 그러니까 법안 심사 소위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가 늘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 대안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원장 대안으로 저기 뭐야, 수렴해가지고 가결된 게 22대 전반기에 53건입니다. 그러니까 원 법률안이 174건이니까 대안 한 건당 평균 한 3.3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하나 누가 발의해서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뭐 이제 다른 의원실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꾸를 바꿔가지고 또는 그것이 이제 전략적으로는 아, 좀 줄여서 압축하라는 아니, 네. 어쨌든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약속한 시간은 다 됐는데 한 네. 7시 정도에는 좀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은 네. 그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개입하려고 했는데 벌써 눈치를 채셨네요.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의제의 뭐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일부러 이제 붙어가지고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확인이 되고요. 개별 뭐 안건이 그러니까 개별 법률안이 이제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아까 이제 대안으로 수렴된 경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연되는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과 의제를 이제 키워드를 보게 되면 교부금이나 교육 재정과 관련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교 무상교육 특례와 관련해서 회의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꼭 그 교부금 제도 자체가 아니더라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논의는 뭐 여러 이제 정책 의제라든지 또는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립학교 구조 개선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학에 대한 논의도 빈번했다. 네, 처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법안이 가결된 비율은 21대 전반기보다도 이제 22대 전반기에 훨씬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이고, 대안팩이 반영된 것도 30%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계류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종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된 건이 4개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일부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결은 되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하지 않고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게 이례적으로 2건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월별 접수와 본회의 가결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했을 때 생각보다 이 계엄에서 탄핵 국면으로 그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굉장히 많은 법률안이 또 발의도 되고 가결도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는 거의 국회가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전반기 말이 되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본회의 표결 구조도 보면은 예전에는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특별히 이렇게 뭐 이견 없이 그냥
그 전체 그냥 몇 명의 반대, 몇 명의 기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견 있는 법률안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를 뭐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거 그리고 고교무상 교육 비용 분담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대표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돼서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났고 부처가 부정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두 건 외에도 법률안이 처리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22대 들어서 국회가 대정부 영향력이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국회 고유의 권능을 갖다 행사하는 경우들이 확인됐고 외부에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치적 뭐 충돌이라든지 뭐 파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처리한 것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국회가 굉장히 좀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한류에서는 아까 제2요구 두 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헌정사에서 교육이 소관 법률을 제2요구한 거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재정 분담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행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제2요구를 행사를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특수한 사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7시가 됐기 때문에 제 발표를 늦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다들 박수를 해주시는데, 지금